안녕하세요. 저는 10년간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게 된 4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고부 갈등 같은 건 저하고는 인연 없는 일인 줄 알았어요. 저희 집도 할머니 모시고 살았으니까 제 나름대로 자신은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저 혼자 노력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와 남편의 결혼은 시작부터 삐걱거렸습니다. 그때는 그게 다 액땜하는 거라는 주변인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수밖에 없었죠. 결혼 때 친정도 시댁도 반대가 있었어요. 친정 부모님은 남편이 장사하는 게 마음에 안 들었고 시댁은 제가 평범한 회사원이라는 게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에요. 제 직급이 높아서 월급은 남편보다 더 많이 벌었기에 친정엄마는 매번 저에게 더 좋은 데 시집 갈 수 있는데 왜 꼭 장사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냐고 했죠. 시댁은 시댁대로 좀 더 높은 급의 며느리를 원했나 봐요. 며느리에도 급이 있다는 것도 웃기긴 하지만 일찍 돌아가신 시부의 직업이 교육자라서 그런지 며느리만은 사회적으로 높이 쳐주는 직업을 원하신 것 같더라고요. 상견례에서 시모는 합가를 조건으로 결혼을 허락하겠다고 했어요. 합가라고 해봐야 시모가 시부의 유산으로 구매한 지방의 3층짜리 작은 건물이고 2층이 시모, 1층이 카페, 3층에 저희가 들어가는 거였어요. 아래층 위층이지만 아예 같이 사는 건 아니라 저도 허락했어요. 시모가 저를 탐탁지 않게 여겼지만 처음부터 심하게 군 건 아니었어요. 고부 갈등은 시동생에게 결혼할 여자가 생기면서 시작됐죠. 저의 동서가 될 사람은 큰 병원의 간호사였습니다. 대학병원은 아니지만 중간 정도는 되는 병원이었죠. 시모는 시동생이 하는 말을 다 들어주더라고요. 매번 동서와 시동생의 요구를 다 들어주고 저와 차별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 있든 동서의 일을 두둔하는 것이 저에게는 무척 큰 스트레스였죠. 상견례 때 딱 한 번 만나본 동서는 그때도 당돌한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는 합가를 하기 때문에 남편이 집을 가지고 있는 쪽이었고 시모는 그걸 이유로 예단과 예물을 모두 원했습니다. 저는 예단비를 2천만 원 해드렸고 남편과 시댁의 예물로 거의 1,000만 원을 썼어요. 보통은 꾸민비라고 돌아오는 돈이 있는데 그것마저 없었죠. 친정집에서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며 요즘 세상에 합가까지 하는데 너무하다는 반응이었지만 저는 이제 곧 가족이 될 사이니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어차피 저는 몸만 들어가는 거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번에 시동생이 집에 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 상견례 때의 그 당돌한 모습의 동서가 생각나더라고요. 엄마, 여자친구가 꾸민비로 명품백을 달라고 해. 혹시 해줄 수 있어? 명품백? 얼마짜리길래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봐? 한 1,000만 원짜리인데 진짜 예쁘고 어디 가서 자랑하기 좋아. 1,000만 원요? 여자친구가 예단비로 1,000만 원 보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1,000만 원짜리 백을 꾸민비로 돌려주는 건 어머님이 좀 힘들지 않으실까요? 1,000만 원이 무슨 대수야. 내 아들이랑 결혼하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지. 큰일하는 며느리한테 그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 저는 시모의 그 말에 서운한 기분을 느껴야 했어요. 저 결혼할 때는 꾸민비는커녕 저희 집에도 해준 게 하나도 없으면서 동서에게는 뭐든 다 해주려는 시모의 모습에 차별을 느꼈거든요. 그래도 이해하려고 했어요. 상황이 다른 거고 우리는 우리대로 집에 대한 부담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뒤에 시동생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를 참을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엄마, 우리 이번에 신혼집은 병원 근처로 구할 건데 아파트 들어갈 때 돈 좀 보태줘. 우리는 아직 모아놓은 돈이 많이 없어서 엄마가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 병원 근처면 우리 집 근처기도 하네. 그러면 내가 좀 도와줄게. 어머님, 진짜 집 구할 때 돈 해줄 거예요? 못할 건 뭐가 있니? 남자가 집도 없이 어떻게 결혼을 해?
어머님, 제가 참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저 시집 올 때 합가하라고 하면서 돈 한 푼도 저희한테 안 주신 거 아시죠? 게다가 저 결혼할 때 3천만 원 넘게 썼어요. 그래도 명품백은커녕 꾸민비도 못 받았고요. 그런데 도련님 결혼할 사람한테는 명품 가방도 주시고 집까지 해주신다고 하면 제가 기분이 좋지 않을 거 뻔히 아시잖아요. 넌 말 참 웃기게 한다. 그래서 네가 나한테 돈 맡겨놨니? 네가 뭔데 나한테 돈을 줬네 안 줬네 하는 거야. 너 결혼할 때도 내가 반대했는데 합가하는 조건으로 네가 결혼하기로 한 거잖아. 네가 그렇게 해도 좋다고 해놓고 왜 지금에 와서 그러는 건지 나는 도통 이해가 안 가는구나.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솔직히 어머님 수발 들면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우리잖아요. 고생은 저희가 다 하는데 눈에 띄게 저희 부부랑 도련님네 차별하시잖아요. 아니, 1,000만 원을 보내면서 꾸민비로 1,000만 원을 돌려달라는 건 무슨 심보예요? 도련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제가 결혼할 때 정장 한 벌 받으셨잖아요. 안 그래요? 시동생은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었고 시모의 얼굴은 귀신처럼 험악해졌어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저도 참을 대로 참았고 할 말은 해야겠다 싶었거든요. 너 정말 이기적이구나. 꼭 그렇게 시동생한테 매몰차게 굴어야겠어? 그래, 까놓고 이야기해보자. 네 동서될 사람이 너보다 대단해 보이니까 샘나니? 그래서 나한테 줬던 돈 아깝다고 이 난리인 거야? 그럼 너도 고만고만한 회사가 아니라 큰 회사에 다니지 그랬어? 대접받고 싶으면 그런 일을 하면 되는 일이야. 네 능력이 안 돼서 이 정도 취급받는 걸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 시모의 말에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대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제가 살아온 인생을 부정당하는 느낌이었거든요. 어이없는 제 표정을 보고도 남편은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쳐다봤죠. 무슨 말이라도 하라는 눈빛을 보냈는데 시모가 그걸 보고는 선수치더라고요. 예, 내가 이래서 너 결혼할 때 반대한 거야. 이제 알겠니? 어차피 이혼 도장 찍으면 남될 사람이니까 네 와이프가 뭐라고 해도 넘어가지 마.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알겠어요. 어머님이 계속 이런 식이면 저희도 분가할게요. 제게서 받아가신 예단 예물에서 동서에게 줄 명품 가방 가격만큼만 꾸민비 명목으로 돌려주세요. 그 외에 저희는 돈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알아서 집 구해서 나갈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아, 그러면 딱 됐네요. 도련님이랑 동서될 사람 둘이서 저희 살고 있는 3층에 들어와 살면 되겠네요. 그쵸? 어차피 저 같은 사람보다 동서될 사람이 더 믿음직스럽지 않겠어요? 홍수, 그건 좀... 왜요? 저는 하고 있는데 와이프 고생시키고 싶지는 않으세요? 도련님도 너무하세요. 저는 무상으로 합가해서 열심히 수발드는데 대단하신 그분이 제가 하는 걸 못할 리가 없잖아요. 어머님도 저보다는 둘째 며느리가 수발드는 게 더 좋으신 것 같으니까요. 제 말에 시동생은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요. 시모는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분가는 절대 안 된다. 네가 맏며느리이고 합가를 조건으로 결혼한 건 엄연한 약속이야. 그러니 둘째가 말한 명품 가방이랑 집 구할 때 쓸 돈은 없던 걸로 해. 앞으로 둘째네 지원은 안 하는 걸로 약속하마. 결국 분가 이야기를 꺼내고서야 이야기는 일단락이 됐어요. 도련님 내에 지원이 없는 걸로 하고 나서야 제 마음도 풀렸거든요. 제가 못되게 군 것도 사실이기는 하지만 세상에 어느 며느리가 대놓고 차별하는데 가만히 있어요? 근데 이 이후에 남편의 행동이 더 가관이었어요. 저희가 3층으로 올라오자 남편이 대놓고 말하더군요. 당신 꼭 그렇게까지 해야 했어? 동생이 형수를 어떻게 생각하겠어? 자기들 결혼 파토 내려고 작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생각 좀 하고 말해. 그리고 엄마 말이 구구절절 다 맞잖아. 그 돈이 당신 돈도 아니고 엄마가 엄마 돈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당신 왜 이래라 저래라 난린데. 그래서 당신 그 자리에서 한마디도 안 했어? 웃기지도 않아. 내가 왜 화를 냈는지 몰라서 나한테 화내는 거야? 딱 봐도 차별하시는 게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화를 안 내고 넘어가? 게다가 당신은 동생네가 다 가져가는 게 화나지도 않아? 아니,
화는 안 내도 그게 부당하다는 생각 정도는 해야지. 내가 어머님한테 무슨 일 있을 때마다 매번 불려가서 일 처리해 주는 거 알지? 며느리이자 같은 집에서 살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나도 분가하면 그 짓거리 안 해도 상관없지. 그때는 자기가 해야 하는 거니까. 나한테 대리효도 시켜놓고 뭐? 고맙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나한테 화를 냈다 이거지? 아니, 그건 고맙게 생각하고 있지. 그치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당신은 그게 문제야. 당신이 제일 잘나고 당신이 제일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 당신보다 대단한 사람 널리고 널렸어. 자기가 아무리 회사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라도 우리 집에서는 가족의 일원으로 며느리답게 행동해야 하는 거야. 어째서 그런 기본적인 일조차 모르는 건데? 회사에서 그런 건 안 가르쳐줘? 어? 지금 말 다 했어? 내가 언제 나 잘났다고 했어? 부자부자 하니까 사람을 우습게 알고 당신 해야 할 일을 내가 해주니까 그게 당연한 줄 알지? 알았어.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 보니 나도 이제 어머님 모시는 일 안 할게. 당신이 더 잘한다는데 못하는 나한테 맡겨? 며느리답게 행동하라고? 그럼 며느리 대접을 좀 하라고 말씀드려줄래? 어이가 없어서 내가 시댁 들어와서 살고 있으니까 네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나 본데 나도 우리 집 가면 귀한 딸이야. 이런 집에서 이런 대접받을 사람 아니라고. 열받은 제가 시댁과 관련된 모든 일을 스톱하고 나서야 남편은 제게 사과를 했어요. 하지만 이미 제 마음속에는 남편이 제 편이라는 철석 같은 믿음이 사라졌죠. 누가 이런 놈을 내 편이라고 믿겠어요? 이날 진짜 남편이 왜 남의 편인지를 알게 됐죠. 이상하게도 남편은 시댁 식구들이 있을 때나 시댁과 관련된 일이면 항상 저를 무시하거나 까내리는 말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게 무엇 때문인지를 알 수 없는 저는 내내 꺼림칙한 마음으로 답답함만 늘어갔었죠. 그렇게 시댁과의 골은 한 번 생기니 좀처럼 사라지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대망의 이혼 결심의 날이 다가왔어요. 시동생이 결혼하고 3년째가 되던 명절이었어요. 설날을 맞이하는 저희 시댁은 분주했어요. 설 바로 전날에 제사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날에 모여서 전을 부치고 준비를 해야 하는데 연차를 쓰기가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맏며느리이기도 하고 이런 일에는 오해가 생길 일이 많으니 최대한 참석하려고 노력했죠. 다른 직원에게 황금 연휴 연차를 양보하겠다고 하고 아침부터 저는 전을 부치러 내려갔죠. 그런데 내려가니 어머님만 덩그러니 있더라고요. 어제 장을 보러 가야 했는데 제가 연차를 쓰기 위해 무리하게 야근을 하는 바람에 못 갔거든요. 미리 이야기해두어서 동서가 장을 봐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장을 봐두지 않았더라고요. 어머님, 어제 장 안 보셨어요? 그래, 네가 없는데 어떻게 장을 보러 가니? 저 야근이라서 일해야 하니 동서랑 같이 갔다 오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동서한테도 연락해놨는데. 어제는 둘째도 바쁘다고 해서 오지 말라고 했다. 그렇다고 나 혼자 갈 수도 없고. 일단 장부터 보고 오자. 재료 손질해놓고 손 가는 것만 대충 해놓으면 내일 제사 지내기 전에 음식하기는 쉽겠지. 전만 오늘 부쳐놓으면 되지 않겠니? 그럼 동서 오면 같이 가요. 이제 곧 올 시간이잖아요. 네 동서는 오늘 못 온다고 연락 왔다. 일하느라 바쁘다고 하는데 오지 말라고 했어. 어머님, 동서 이 집 식구들인지 벌써 3년째예요. 어떻게 매번 제삿날만 되면 못 온다고 해요? 진짜로 일 있어서 못 오는 거 맞아요? 넌 꼭 말을 그런 식으로 해야겠니? 바쁘겠지. 큰 병원 간호사가 얼마나 바쁘겠어. 네가 이럴 때는 이해 좀 하고 넘어가. 괜히 트집 잡지 말고. 그럴수록 너 텃세 부리는 거로 보여. 아, 그럼 내일은 몇 시쯤 온대요? 일 끝나면 6시니까 7시면 오겠죠? 오늘 제사 음식 끝내놓고 내일 설 명절 음식 새로 해요. 7시쯤 동서 오면 같이 준비하면 되겠네요. 아니야, 네 동서 이번 설에는 좀 많이 바쁘대.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사랑 명절 때 네 동서 안 온다는 말이야. 아니, 병원에서 여기까지 차 타고 겨우 10분이에요. 동서네 집에서는 15분밖에 안 되고요. 저녁 먹고 잠시 와도 될 거리밖에 안 되는데 왜 못 와요?
바쁘면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렇게 화를 내? 일부러 못 온다니? 그리고 네가 있으니까 나도 맘 편하게 안 와도 된다고 했어. 고작 장보고 전 부치는데 세 사람이나 있을 필요 있어? 어머님,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죠. 동서가 시집 오고 나서 전 한 번 부치는 걸 못 봤어요. 매번 제사 때마다 바쁘다고 하고 명절 당일에 와서 밥만 쏙 먹고 가버리고 염치가 없는 것도 유분수지. 자기가 안 오면 다른 사람들 고생한다는 생각은 안 하는 거죠? 너 지금 너 혼자 고생한다고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거니? 네가 맏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손 아래 사람을 보듬어줄 생각을 해야지. 매번 이렇게 흉을 보고 텃세를 부리니 둘째가 정을 못 붙이는 게야. 마음을 좀 곱게 써. 저도 바쁜데 다른 사람한테 사정하며 부탁해서 여기 온 거예요. 자기만 바쁜 게 아니라는 걸 왜 몰라요? 다 큰 성인이? 그런 일이 있으면 저한테도 전화해서 알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을 붙이려면 얼굴을 봐야 미운 정이든 고운 정이든 들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제삿날 얼굴 한 번을 못 봐요? 그리고 제가 고생하는 거 알고 계시면서 어머님은 어떻게 동서한테 맘 편히 오지 말라는 말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럼 어떡하니? 일을 못 뺀다는 애를 강제로 어떻게 오게 해? 정 그렇게 둘째를 오게 하고 싶으면 네가 하든지. 결국 제사 음식 준비는 제가 다 했어요. 오지 않은 동서도 얄미웠지만 그런 동서를 무조건 두둔하고 있는 시모가 더 밉더라고요. 저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대놓고 사람을 차별하는 건 역시 화났거든요. 제 기가 죽지 않은 것만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할 만큼 동서에 대한 시모의 애정은 대단한 것이었거든요. 제사를 지낸 다음 날 명절 준비를 하러 내려가려는데 전화가 왔어요. 친정엄마의 번호를 보고 전화를 받았더니 엄마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야, 너 빨리 좀 와봐라. 너희 아버지가, 아유.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기만 하는 엄마의 목소리에 저도 놀랐어요. 엄마, 무슨 일인데? 울지만 말고 이야기를 해봐. 아빠 무슨 일 있어? 네 아빠 사고 났어.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지금 수술실에 들어갔어. 지금 엄마 혼자 여기 있는데 너무 무섭고 몸이 후들거려서. 저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걸 느꼈어요. 수술이라니 그만큼 큰 사고라는 걸 뜻하니까요. 게다가 흔들리는 친정엄마의 목소리가 너무 불안해 보여서 빨리 병원으로 가보기로 했어요. 엄마, 주소 좀 보내. 내가 그리로 지금 당장 갈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아직 누워서 꿈틀거리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우리 아버지 병원에 계시나 봐. 잠깐 상황 좀 보고 올 테니까. 제사는 저녁에 지내는 거고 밑준비나 전부치기는 끝내놓았으니 오전 중에 잠시 갔다 오면 될 거라는 생각으로 가볍게 말해두고 나왔어요. 친정엄마가 준 병원 주소는 하필 동서가 일하는 병원이었어요. 수술실을 물어 찾아가니 친정엄마가 그 앞에서 덜덜 떨며 수술실 문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안쓰러워 다가가서 안아주었는데 엄마가 말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워낙에 마음이 여린 분이신데 아버지가 크게 다치셨으니 너무 놀라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마음에 동서가 오늘 일한다고 했으니 동서에게 물어보기로 했어요. 아무래도 비전문가인 우리보다야 잘 알 테니까요. 그래서 간호사들이 모여있는 간호데스크를 찾아갔어요. 저기, 안녕하세요. 혹시 이하나라는 간호사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하나 간호사요? 혹시 무슨 일 때문에 찾으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저는 이하나 간호사 친척인데요. 저희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수술방에 들어가 있는데 상태가 어떤지 물어보려고 찾아왔어요. 제 얼굴 보면 알 텐데. 아, 그러셨어요. 그런데 어쩌죠? 오늘 이하나 간호사 연차 쓰고 쉬는 날이에요. 여기에는 없으니 전화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전화번호는 아시죠? 아, 네, 알고 있어요. 아, 전화부터 하면 되는 걸 저도 정신이 없어서 여기부터 찾아왔네요. 고마워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선 저는 찜찜한 생각에 좀처럼 자리를 뜰 수 없었어요. 오늘까지 분명히 일을 한다고 했던 동서가
연차를 쓰고 오늘 출근을 안 했다는 게 거슬렸거든요. 거짓말을 하고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하고 생각하던 찰나 뒤에서 간호사들끼리 모여서 하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하나쌤, 오늘 친정 간다고 하지 않았어? 응, 친정 간다고 어제부터 완전 신나 있었지. 진짜 부럽다. 잘들 봐도 시집은 이쌤처럼 가야 하는 거야. 봐, 1,000만 원쯤 되는 명품 가방에 명절에 친정까지 가게 해주는 시어머니가 세상에 어딨어. 정말 모든 여자들이 원하는 결혼이 이거지. 진짜? 이쌤 정말 남자 잘 잡았네. 남자가 그렇게 쫓아다녔다면서? 남자 집도 꽤 잘 산다고 하던데. 완전 좋겠다. 간호사들끼리 하는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저는 순식간에 화가 머리 끝까지 오르는 것이 느껴졌어요. 저한테 모든 일을 맡기고 연차 쓰고 친정 간 동서도 사주지 않겠다고 했던 명품백을 사준 시모도 시댁 식구들 일이라면 제 탓부터 하고 보는 남편도 모든 게 진절머리가 나더라고요. 싹 다 갈아엎어버리고 싶을 만큼요. 열이 받아 어떻게 이 인간들에게 복수할까 하고 생각하는 찰나 시모에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얘, 너 오늘 제삿날인 거 모르니? 생각이 있는 애야 없는 애야? 지금 일도 안 하고 어디 가서 자빠져 놀고 있는 거야? 빨리 집으로 와서 제사 음식 마저 만들어. 어머님, 친정아버지 교통사고 나서 지금 병원 와 있어요. 지금 수술 들어가셔서 상황 보고 갈게요. 어차피 수술 들어가면 수술하는데 시간 걸리잖아. 그 시간에 집에 와서 음식 해놓고 가. 그리고 사부인이 거기 계실 텐데 너는 왜 갔어? 사부인이 다 알아서 하실 테니까 너는 거기서 농땡이 피울 생각하지 말고 제사상이나 차리러 와. 넌 시집을 와놓고는 아직까지 친정 챙기면 어떡하니? 그러니까요. 시집을 온 주제에 제삿날이며 명절날에 꼭 친정에 가는 동서한테도 그 이야기 들려주세요. 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걔는 오늘 일한대. 그래서 못 온다니까? 지금 저한테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저 지금 동서병원이에요. 아버지 상태가 심해서 이 큰 병원까지 왔는데 세상에 동서가 연차 쓰고 친정 갔다네요. 그것도 시어머니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데 그럼 3년 내내 어머님이 동서 집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놓고 친정아버지 아파서 수술실 들어간 저한테는 당신네들 제사 허드렛일 해주러 오라고요? 내가 왜요? 내가 왜 가야 되는데요? 너는 맏며느리잖니. 네가 없으면 제사를 어떻게 지내? 맏며느리는 그 집 귀신이 돼야 하는 법이야. 너한테는 친정보다 시댁이 우선이 돼야지. 맏며느리 취급도 안 하면서 맏며느리요? 다 필요 없고요. 저 안 가요. 오늘 제사상 어머님이 차리든 남편이 차리든 누구든 차리라고 하세요. 저는 뭐라고 말하는 시모의 전화를 신경질적으로 끊어버렸어요. 화가 나서 씩씩거리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안 해주겠다던 명품 가방을 해줬다면 지금 동서가 살고 있는 그 집도 시모가 돈을 보태줬지 않을까 하고요. 아닐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마음이 계속 그 생각만 들더라고요. 다 해주고도 나한테 비밀로 한 거라면 집도 똑같이 해줬을 테니까요. 아버지 수술이 끝나고 친정엄마의 상태도 괜찮아졌어요. 저는 엄마가 먹을 만한 걸 사오겠다는 핑계로 병원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그 길로 동서가 사는 아파트 입구의 부동산으로 향했어요. 동서가 신혼집으로 들어간 뒤 계약할 때 공인중개사가 너무 좋았다는 말을 듣고 저도 명함을 받아놓은 적이 있었거든요. 이름이 특이해서 기억에 남았어요. 저는 집을 보는 것처럼 해서 그 부동산으로 들어갔어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직접 들어가 볼 건 아니고 요즘 시세만 좀 알아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그럼요. 들어오세요. 네, 이 아파트 사려면 역시 대출을 껴야겠죠? 비싸서 대출 안 하고 사는 건 어려워 보여서요. 그래도 대출 없이 사가는 분들도 계시죠. 저 김성현이라고 여기서 계약한 사람이 저희 시동생인데요. 사장님이 잘해주셨다고 해서 저도 이쪽으로 온 거거든요. 아, 그분 기억납니다. 시간이 지났어도 잊지 못하죠. 시어머니가 같이 와서 계약할 때 현금을 주고 가시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저도 처음이어서 신기하게 생각했죠. 송금을 할 텐데 현금을 뽑아서 가지고 오는 일은 잘 없거든요. 결국 시모가 동서의 집까지 지원해줬다는 걸 알게 된 저는 분노와 화로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이 느껴졌어요. 저와 동서를 차별하는 시모의 행동이 치를 떨 만큼 역겹고 짜증났으니까요. 병원으로 돌아온 제 전화기는 낮 12시를 넘어가기 시작하니 불이 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버지 병상을 지키며 시모와 남편의 전화를 모두 무시했죠. 전화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식모처럼 부려먹으려고 전화질 하는 건데 제가 받아봤자 좋은 소리 못 들을 테고 제 기분만 더 더러워질 테니까요. 친정엄마를 집으로 보내 재운 저는 아버지 병실에서 하루를 보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친정엄마와 교대해서 친정집에서 씻고 백화점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주는 선물로 1,000만 원이 넘는 명품 가방을 질렀어요. 무슨 돈으로 샀냐고요? 곧 있으면 시모 칠순이거든요. 칠순 때 여행 보내드리려고 남편과 함께 넣던 적금을 깨서 샀어요. 그 가방을 사는데 속이 얼마나 시원한지 평소 같으면 그렇게 비싼 가방 어디 필요하냐고 했겠지만 그날은 정말 가슴에 응어리가 확 씻겨져 내려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방을 메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언제까지고 무시할 수는 없죠. 가서 직접 제 생각을 말해드리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댁에 들어가자 남편이 불같이 화를 내며 제게 따지더라고요. 당신 도대체 어디 갔다 온 거야? 제사며 명절 차리며 다 무시하고 잠깐 나갔다가 온다더니 하루 종일 전화도 안 받고 아예 외박까지. 거기다가 이 카드 내역은 또 뭐고? 무슨 쇼핑을 1,000만 원을 넘게 했냐고. 당신 미쳤어?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알면서 쓴 거야? 그래,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잘 알고 썼다. 왜? 당당한 제 모습에 남편은 당황한 건지 기가 찬 건지 말을 못 하더라고요. 시어머니 칠순 때 여행 보내드리려고 모은 통장이잖아. 근데 이제 그거 필요 없게 돼서 내가 썼어. 그리고 내가 어제 왜 제사 명절 참석 못하는지 어머니한테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못 들었나 봐? 뭐? 무슨 일 있는데? 큰일이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적금은 왜 깨서 쓴 거야? 가방 말이야. 명품 가방. 어머니가 나한테 거짓말 하셨더라고. 동서한테 명품 가방 안 사주겠다고 하셔놓고선 사주셨더라고. 그럼 난 뭐야? 이 집구석에서 아무도 나 안 챙겨주면 나라도 날 챙겨야 하잖아. 그래서 나한테 명품 가방 선물했어. 어차피 어머니 칠수는 여행 안 보내드릴 거거든. 명품 가방? 설마 그런 이유 때문에 그 돈을 다 쓴 거야? 동생이잖아. 이해 좀 해. 왜 당신은 매번 동서 이야기만 나오면 혼자 자폭이야. 자격지심이라고. 열등감 가져서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열등감? 가짜는 소리 하고 있네. 누가 누구한테 열등감을 가져? 웃기고 있네. 열등감이 아니라 분노야. 어머니가 동서와 나에게 가지는 차별에 대한 분노. 일은 있는 대로 내가 다 하는데 항상 좋은 건 다 동서가 가져가잖아. 그리고 제일 문제는 당신이야. 와이프가 이런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있는데도 와이프 탓만 하는 당신. 그때 시동생과 동서가 들어오더라고요. 차례가 다 끝나고 식사하러 온 거겠죠. 친정집에서 편안하게 놀다가 돌아와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으로 제게 인사하더라고요. 가증스럽기까지 하더라고요.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걸 모르겠죠. 동서 왔네? 잘 왔어. 친정아버지 어제부터 입원해 있거든. 동선의 병원에. 그래서 오늘은 동서가 뒷정리해줘. 형수님, 제사상 차리고 치우는 거 힘든 거 알고 있는데 꼭 힘들게 일하고 온 사람한테 일을 시켜야 속 편하겠어요? 힘들게 일을 하고 왔어요? 어디서요? 이상하네요. 저희 아버지 동선의 병원에 입원했는데 동선은 연차 쓰고 친정 갔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동명이인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동서 병원 옮겼어? 빈정대는 제 말투에 동서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리고 시동생의 얼굴도 아차하는 표정이더라고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사상 차례상은 동서가 차려.
나는 앞으로 일절, 명절, 제삿날에 안 올 거니까. 예, 맏며느리가 차례상을 안 차리면 어떡해? 그리고 제사상도 그렇지. 며느리가 둘인데 무슨 상관이에요? 맏며느리가 아니라 식모겠죠. 죽어라 일하는 저는 일하는 게 당연한 거고 맏며느리 몰래 명품백 사준 둘째 며느리는 일 안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집까지 해주셨다면서요. 그 정도로 많이 받았으면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하겠죠. 저는 명품백도 집도 받지 않았으니 제 마음대로 하려고요. 무슨 말을 이렇게 싸가지 없게 해? 아, 그리고 당신 우리 분가할까? 분가는 무슨 분가야. 멀쩡한 집 놔두고 왜 나가려고 하는데? 그리고 무슨 일만 생기면 분가하자고 협박하는데 그거 이제 안 먹혀. 나는 안 할 거야. 나가려면 당신 혼자 나가. 그래? 그럼 더 좋지. 알았어. 당신 말대로 내가 나갈게. 이혼해서 갈라서면 딱 되겠네. 이미 이혼을 향한 마음이 반쯤 기울어져 있었기에 저는 남편의 말에 흔쾌히 이혼을 받아들이려 했어요. 남편의 의도가 이혼이었건 아니었건 상관없었어요. 그냥 이 개떡 같은 집구석에서 빠져나가고 싶은 마음뿐이었거든요. 어차피 저야 월급도 빵빵하고 직급도 높아서 남편보다 더 잘 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결혼할 때 사둔 땅값도 꽤 많이 올라서 조만간 팔 생각이었거든요. 그 땅값이면 저랑 딸 둘이 살 집 정도는 충분히 마련할 수 있거든요. 이혼이라는 말에 남편의 낯빛이 싹 바뀌더라고요. 뭐 이해해요. 이혼까지 생각한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홧김에한 이야기라도 뱉으면 담을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여보, 잠깐만. 내가 언제 헤어지자고 했어? 그냥 잠시 별거 정도로 생각하고 한 말이야. 갑자기 왜 이혼이라는 말이 나온 거야? 다 필요 없고 그냥 이혼해. 당신 나랑 같이 있고 싶지 않다며. 싫은데 왜 같이 있어? 그냥 헤어지는 게 깔끔하고 좋지. 그러니까 내가 이혼하고 나가줄게. 그럼 됐지? 갑작스러운 저의 이혼 선언에 모두들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특히 동서의 얼굴이 멍하더라고요. 저는 콕 집어 동서에게 친절하게 말해줬어요. 나 이혼하면 동서가 3층에 들어와서 살면 되겠네. 딱 좋겠어. 어머니도 동서 그렇게 좋아하는데 얼마나 잘해주시겠어. 어머니도 능력 있는 동서가 봐주시는 게 좋잖아요. 안 그래요? 여보, 제발 그런 말 하지 마. 당신이 왜 나가? 이렇게 한번 싸운 걸로 이혼 이야기 나오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일단 진정하고 마음을 가라앉힌 뒤에 다시 이야기해보자. 한 번 싸운 거라고. 당신이 매번 시댁 식구들 앞에서 낚아내리는 거 참는 것도 이제는 한계야. 막말로 내가 당신보다 돈 더 잘 버는 것도 사실이고 당신보다 능력 좋은 것도 사실이잖아. 그러니까 애는 내가 데려갈게. 어차피 당신이 데려가봐야 친권 양육권 뺏길걸? 아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네가 우리 아들보다 돈을 어떻게 더 많이 벌어? 네가 무슨 능력이 돼서 우리 손녀딸을 데려간단 말이야? 어머니, 좀 그만하세요. 이 사람 회사는 중소기업이라도 직급이 높아요. 월급이 제 한 달 버는 돈에 배가 넘는다고요. 가지고 있던 재산도 저보다 더 많고요. 남편의 말에 시모는 깜짝 놀라며 제 얼굴을 쳐다보더라고요. 이제껏 급이 낮다고 생각했던 며느리가 생각보다 큰 돈을 버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돼서 놀라신 것 같았지만 이제는 저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죠. 이혼 선언 후 3층으로 올라가자 남편이 쫓아와서는 제 손목을 붙잡고는 애원하더라고요. 나는 절대로 이혼 못해줘. 왜 당신이랑 나랑 헤어지는 건데? 어머니가 저러는 거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동생네는 내가 앞으로 단속 잘할게. 이혼 이야기 꺼내지도 마. 나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당신 왜 시댁 식구들이랑 있으면 나를 그렇게 모자란 사람처럼 만들었어? 이상하게 나만 못 살게 군 이유가 뭐야? 그건 자기가 너무 잘 나가니까. 내가 밖에서는 항상 당신 들러리 같은 존재라 집에서만큼은 주인이고 싶었다고. 남편의 말에 비웃음도 나오지 않았어요. 들러리 같은 존재. 자신의 자격지심으로 이제껏 저를 괴롭히고
고부 갈등에도 아무런 방어를 해주지 않았다는 게 괘씸하고 열받았지만 이것도 이제는 끝인 거죠. 그래, 마누라 까내리고 얻은 그 자존감 오늘까지겠네. 당신이 그러지만 않았어도 내가 버는 돈은 다 자기 거였어. 넌 줄 한 번 잘못 써는 바람에 다 날아가게 생긴 거라고. 다 됐고 어머니랑 살면서 우리 애한테 줄 양육비나 까먹지 말고 잘 챙겨. 내가 당신보다 잘 산다 해도 양육비는 내가 아니라 당신이 딸한테 보내는 거니까. 그 정도 아빠 노릇은 잘할 거라고 생각할게. 망연자실한 표정의 남편에게 저는 마지막 한 방을 때려줬어요. 그리고 내가 시어머니랑 동서 때문에 자기랑 이혼하는 거라고 착각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내가 이혼을 택한 이유 중에 50%는 당신 때문이거든? 힘들 때 도와주기는커녕 내 탓으로 돌리고 당신 위해서 한 일들을 욕심 많은 여자로 치부한 당신 탓. 저는 애를 데리고 그날부로 친정으로 돌아왔어요. 제 명의의 땅을 팔아서 소형 아파트를 샀고 친정 근처에 집을 사서 육아도 친정 부모님과 같이 하고 있어요. 그 뒤로 남편과는 이혼 이야기가 아니면 연락을 끊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한번 시모를 만난 적이 있었어요. 이혼 후 첫 추석 연휴 때 백화점에서 마주쳤죠. 저는 딸이랑 친정엄마 모시고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일로 고생한 엄마에게 옷 한 벌 사드리려고요. 집에서 쉬고 계신 아버지가 좋아하는 디저트를 사러 식품관에 갔다가 시모를 딱 마주쳤어요. 그 얄미운 얼굴을 보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시모의 생일이 추석 연휴 근처였거든요. 안녕하셨어요? 장 보러 오셨나 봐요? 오늘이 생신이셨죠? 전 시모는 갑자기 제가 말을 걸자 당황한 듯 보였어요. 그래, 오랜만이구나. 아직도 내 생일을 잊어버리지 않았네. 그렇죠. 같이 산 세월이 있는데 그렇게 쉽게 잊을 리 있겠어요? 동서는 같이 안 온 걸 보니 여전히 바쁜 모양이에요. 혼자서 장 보시는 거 싫어하시면서. 동서 이야기에 시모의 얼굴이 싹 굳어지더니 그렇게 귀해하던 동서의 욕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년 이야기는 꺼내지 마라. 내가 둘째 생각만 하면 자다가도 혈압이 오를 정도란다. 망할 것들이 합가하라고 했더니 합가 안 하겠다고 떼쓰고 매번 바쁘다는 핑계로 설이며 추석이며 나 혼자 지내고 있어. 생일상 받을 나이에 생일상 차리고 있으니 화가 나지 않겠니? 합가하고 집 살 때 들어간 돈 내놓으라고 했더니 세상에 연락을 뚝 끊어버리고는 그 집 팔아버리고는 직장까지 옮긴 거 있지? 기도 안 차서 이제는 둘이 어디 있는지 알 수도 없어서 첫째랑 둘이 살아. 대학병원 간호사래서 그렇게 잘해줬는데 시아버지 유산을 모두 들고 날라버린 천하의 몹쓸 년이었어. 내가 미쳤지. 그런 년을 며느리라고 들인 내가 미친 거야. 게다가 둘째는 그년한테 완전히 빠져가지고는 결국 제가 예상한 대로 됐더라고요. 합가는 안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집도 팔고 직장까지 옮겼다는 이야기에는 저도 너무 놀랐어요. 그 정도로 싫었을까요? 하긴 제가 없으면 시모의 그 성격을 모조리 다 받아줬어야 했을 텐데 그걸 감당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솔직히 돈을 다 가져간 건 너무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차별하더니 고소하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제가 나쁜 년이 된 것 같지만 어쩌겠어요?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도 그 집 사람들 때문인데. 그러셨어요? 사정이 참 딱하게 됐네요. 그렇게 돈 가지고 나르면 찾기 힘들지 않을까요? 돈 빌려주실 때 그런 이야기 확실하게 하셨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워낙 믿으셨으니까요. 그래도 급이 다른 며느리잖아요. 좀 있으면 돌아오겠죠. 돌아오기만 하면 아주 두 사람 떼어놓고 절대로 이 집안이 들이지 못하게 할 거야. 이게 사기꾼이지 어떻게 며느리가 할 짓이야. 내가 보니 둘째가 그 여자한테 완전히 코 깨인 것 같아. 그러니 그 여자 하자는 대로 다 하지. 아유, 사람 하는 집에 잘못 들였다가 이게 무슨 난리인지. 그래도 첫째 아드님 계시니까 서로 의지하며 살면 되겠네요. 급이 높은 며느리 다시 맞이하면 편해지실 거예요. 에휴,
그놈도 글렀어. 가게도 망하고 결국은 힘쓰는 일 하고 있거든. 나는 사실 네가 돌아와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안 되겠지? 확실히 네가 일도 잘하고 얼마나 나를 잘 받들었니. 그때 생각하면 진짜 지금은 아휴. 여전히 반성은커녕 본인 생각만 하고 있는 모습에 저는 소름이 끼칠 것 같았어요. 다시 돌아오라는 말은 와서 일하라는 것과 뭐가 다르죠? 여전히 며느리를 식모쯤으로 생각하는 그 시모의 태도가 참으로 화가 났어요. 그렇지만 화낼 필요는 없잖아요. 어차피 저와는 이제 남이고 2번 다시 만날 일 없으니까요. 그러게 있는 며느리한테 잘하셨으면 생일에 밥 한 끼 못 얻어 드시지는 않았을 텐데 안타깝게 되셨어요. 좋은 며느리 찾을 수 있길 바랄게요. 단칼에 거절하는 제 모습에 희망이 보이지 않았는지 전 시모는 다시 동서의 욕을 하더라고요. 내가 그 망할 년 때문에 다 잃은 거 생각하면 딱히 둘째 며느리 때문에 모든 걸 잃은 건 아니지만 전 시모는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만든 건 본인 스스로였음에도 여전히 남 탓하는 모양새가 참 보기 웃겼어요. 살펴가세요. 저희도 이제 곧 가봐야 하거든요. 아버지 좋아하는 디저트 사고 엄마 옷 한 벌 사드리러 나온 거라서요. 그럼. 시모가 제 뒤로 보이는 딸과 친정엄마를 쳐다보더니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손녀와 외할머니의 다정한 모습이 부러워 보였나 봅니다. 어쩌겠어요. 버스 떠나고 손 흔들어도 멈춰주지 않으니까요. 일하며 오가는 길에 자주 보던 전 남편 가게는 폐업 신고되어 이제는 다른 가게가 되어 있더라고요.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 장사가 잘 안 돼서 접고 지금은 힘쓰는 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양육비 꼬박꼬박 보내주는 건 참 다행이죠. 고부 갈등과 남편의 자격지심으로 이혼한 저에게 재혼은 솔직히 꿈도 꾸지 못할 이야기였는데 최근에는 재혼을 앞두고 있어요. 그 집은 제사도 없고 며느리 될 사람도 저 하나뿐이라 부담스럽지도 않고요. 시모들 뿐이 도시 사람이라서 그런지 며느리에게 기댈 생각도 하지 않고 어떻게든 아들 내외에게 더 해줄 것만 생각하시는 그런 좋은 분이세요. 재혼 상태도 저와 아이를 많이 아껴주고요. 그런 모습 덕분에 저도 재혼을 선택하게 됐어요. 좋은 소식을 앞두고 이렇게 글을 쓰게 되어 저도 기분이 좋네요. 일단 힘든 일들을 모두 떨쳐냈다는 홀가분함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고부 갈등의 아픔을 딛고 새롭게 시작할 저를 응원해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한 날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4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나이가 젊었을 때는 매일 새로운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사랑을 찾을 때에도 남들보단 특별한 사랑을 해보기를 소망했었답니다. 매일 똑같은 쳇바퀴 굴러가듯이 사는 게 싫다고 느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제 인생에서 한 차례 큰 폭풍이 지나간 지금은 예전과 같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었지만 이렇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건 제 마음이 많이 여유로워져서인 것 같아요. 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저는 40살이 될 때까지 자유롭게 살아왔어요. 어릴 때부터 꾸미는 데에 관심이 많아서 진로를 일찍 뷰티 쪽으로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대학 진학을 하지 않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뷰티 학원을 등록하게 되었죠. 그렇게 20대 초반에 네일숍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어요. 적성에 잘 맞아서 그런지 사업은 점점 번창했고 지금은 3개의 숍을 운영하고 있죠. 사람들 각자 자기에게 맞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대학에 가지 않은 것을 후회하지는 않고 살아왔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제 생활비는 스스로 벌 수 있어서 자립도 일찍 하게 되었고
그 덕에 혼자 여행도 많이 다니고 하고 싶은 일은 해보고 살아올 수 있었거든요. 연애도 꾸준히 해왔지만 40대에 딱 들어서자 거짓말처럼 남자를 만날 기회가 없어지더라고요. 친구들은 이미 아이 키우고 있고 주변에 괜찮은 남자는 찾을 수 없으니까 조급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그리 많지는 않았는데 주변에서도 슬슬 걱정을 하기 시작해서 결혼 정보 업체에 가입을 하게 되었죠. 몇 번 주선해주는 분들을 만나봤지만 제 마음에 들지는 않더라고요. 이럴 바엔 살던 대로 혼자 편하게 살자는 생각이 점점 커져갔고 마지막이란 생각으로 소개팅을 나가게 되었죠. 거기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답니다. 저보다 한 살이 많았는데 풍기는 분위기가 학구적이라 그런지 나이보다 어려 보이더라고요. 술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담배도 하지 않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네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다는데 연봉은 나이에 비해 솔직히 많이 모자랐지만 제가 사업을 하니까 금전 문제는 저에게 크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어리숙한 모습이었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명문대인 S대를 나왔더라고요. 자신과 반대인 사람이 끌리는 법이라고 제가 공부 쪽엔 재능이 없어서 남편에게 호감이 크게 느껴지기 시작했답니다. 그 후로 제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데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제가 가만히 있으면 남편은 연락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6개월의 짧은 연애를 했고 서로 나이도 있으니 결혼까지 빠르게 이어지게 되었답니다. 시댁은 그럭저럭 여유가 있는 평범한 집안이었는데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자가라는 것만 알고 사실 자세한 건 알지 못했어요. 남편이 말수가 진짜 적어서 물어봐도 대답도 시원하게 안 해줬고요. 시부는 회사를 다니다 이미 오래전에 퇴직하고 노인대학에서 강의를 종종 하신다는데 남편과 같은 명문대를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시누이가 2명이 있는데 첫째 시누는 전업주부인데 남편이 의사라고 자부심이 엄청 났답니다. 솔직히 재력이 있는 집안도 아닌데 어떻게 의사 사위를 뒀나 궁금했었는데요. 신우도 알아주는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거기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 연애를 오래 하고 결혼했다네요. 시무가 첫째 신우 자랑이 대단해서 신우가 한번 집에 오면 공주 행차하는 것처럼 대접을 하더라고요. 첫째 신우 온다는 날에는 밥상에 소갈비찜은 기본이고 메뉴가 달라졌답니다. 둘째 신우는 2년째 미국의 유명 대학에서 박사과정 밟고 있어서 결혼식에도 오지 않았어요. 왔다 갔다 하는 비용이 더 든다고 하더니 제가 항공권 사준다니까 바로 불이 나게 오라고 전화하더라고요. 근데 둘째 신우가 시험이 코앞이라 못 온다고 수학이 너머로 어찌나 짜증을 내던지 제가 다 민망하더라고요. 자식들 모두 명문대를 나왔다는 게 시모에게는 인생의 최고 업적이자 자랑인 듯 보이더라고요. 시댁 갈 때마다 저한테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레퍼토리를 외울 지경이었답니다. 너 남편이 어렸을 때부터 영재 소리를 들었다. 고등학교 때는 주변 엄마들이 어떻게 공부시키는데 맨날 1등이냐고 물어봐서 밖에 나가는 게 힘들었어. 아유, 엄마들마다 돌아가면서 과일 사다 주고 케이크 사다 주고 얼마나 귀찮았는지. 셋 다 좋은 대학 나온 건 부모님 머리를 물려받아서 그런가 봐요. 아버님도 좋은 대학 나오시고 어머님도 같은 대학 나오셨어요? 넌 뭘 그렇게 꼬치꼬치 하려고 그러니? 근데 너는 내가 이런 얘기해도 아무렇지도 않니? 애가 자존심도 없나? 요즘 세상에 고졸이 뭐니? 내가 남사스러워서 어디 말도 못한다. 너 학창시절에 뭐 날라리 그런 거였니? 우리 아들이 공부만 하다 보니까 참한 여자 보는 눈이 부족했지. 갑자기 시모가 제 학력을 갖고 저런 말을 하니 벙찌더라고요. 이런 말을 들은 게 결혼한 지 2주도 안 지났을 때였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당연하다는 듯이 제 학력을 가지고 깎아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시모는 전화나 메시지를 자주 보내는 편이었어요. 저는 일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전화 한 번 안 받으면 난리가 나서 점점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시댁으로 오라는 소리는 어찌나 자주 하는지, 특히 첫째 신우가 집에 오는 날이면 저와 남편도 무조건 가야 했어요.
제가 일이 있거나 약속이 있어도 무조건 신우 스케줄에 맞춰야 하는 거였죠. 우리 남편이 실력이 좋아서 예약이 너무 밀리는 거야. 이럴 거면 그냥 개원해서 크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지? 친구들도 자꾸 우리 남편 병원 예약 좀 해달라고 하고 피곤해 죽겠어. 다 네가 잘난 덕에 피곤한 건데 어쩌겠어. 우리 딸은 얼굴도 이뻐 공부도 잘해. 남편감도 대단한 의사로 데려오고 어디 빠지는 데가 없어. 세훈이 듣는데 민망하게 왜 그래? 어릴 때 공부해야 될 때는 공부를 해야 되고 결혼할 땐 결혼을 해야 되고 사람은 때를 잘 맞춰 사는 게 좋은 것 같아. 세훈이는 좀 타이밍이 안 맞았네요. 공부는 너무 빨리 놓고 결혼은 너무 늦게 했네. 그래서 우리 오빠를 만났나? 아가씨, 요즘 들어 볼 때마다 학력 얘기하는데 좀 불편하네요. 나 공부 못하지 않았어요.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빨리 시작한 거지. 대학 못 간 게 아니에요. 말 좀 가려서 해요. 어머, 언니 대학 못 간 거 콤플렉스 있어요? 꼭 그런 사람들이 못 간 게 아니라 안 갔다고 하더라고. 신우는 얄밉게 웃으면서 자리를 뜨더라고요. 저는 은근히 무시하는 시댁 식구들의 태도에 점점 화가 쌓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룬 커리어가 왜 시댁에만 오면 고졸이라고 후려쳐져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시부와 멍하게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남편을 끌고 베란다로 가서 문을 닫았죠. 당신 어머니랑 아가씨 하는 얘기 다 들었지? 내가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있으면 와서 한 소리 해야지. 어쩜 그렇게 가만히 있어? 왜 또 가만히 있는 사람 시비야? 너 고졸 맞잖아. 아니라고 하면 뭐 달라져? 솔직히 전문대도 아니고 고졸은 쪽팔린 거야. 그냥 가만히 있어. 남편이 거실로 가버리려길래 얼른 손목을 잡았는데 차갑게 뿌리치고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그 길로 바로 집에 가버리려고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와버렸답니다. 남편은 저를 휙 보고는 무시하고 따라오지도 않더라고요. 저는 서러움에 눈물이 나려는 걸 꾹 참고 아파트 현관을 나왔죠. 그때 언제 밖에 나갔었는지 신우와 심해부가 팔짱을 끼고 걸어오더라고요. 저는 마주치기가 싫어서 어두운 쪽으로 몸을 숨겼답니다. 두 사람이 출입구 앞에 멈춰서더군요. 저는 숨은 모습을 들키면 더 우스워질 것 같아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죠. 오빠랑 세언니 와 있는데 진짜 꼴 보기 싫어. 고졸 주제에 가방은 비싼 거 들고 오고 그런다고 싸구려가 명품 되겠어? 형님, 거의 10년을 백수였던 거 다 알고 결혼한 거래? 고졸이라더니 진짜 결혼이 급했긴 급했네. 그 가방 갖고 싶으면 하나 사. 남편이 의사인데 그까짓 거 뭐라고. 사실 우리 오빠랑 결혼한 것만 봐도 어느 정도 급인지 나오잖아. 나이는 많고 갈 데는 없으니까 나이 많은 백수한테 시집이나 오고 한심해 둘 다. 아무튼 형님 내외 어디 가서 말하긴 좀 불편하긴 하네. 백수랑 고졸 날라리라니. 앞으로 가족 행사 있을 때 친척들 앞에서도 쪽팔려서 어떡해? 그래도 골칫거리였던 오빠 데려가서 입혀주고 먹여주니 다행이지. 안 그럼 계속 우리한테 빌붙었을 거 아냐? 당장 둘 앞에 나가서 따지고 싶었지만 손이 부들부들 거리더라고요. 두 사람은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저는 튀어나올 것 같은 심장을 진정시키려고 애쓰며 차로 갔어요. 남편이 10년 동안 백수였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터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쩐지 모아둔 돈이 너무 없다고 생각했는데 결혼을 하려고 급하게 회사를 들어간 건 아닌지 의심이 들었어요. 제가 수입이 남편 월급이 너무 작긴 하지만 그래도 매달 안정적으로 나오는 게 어디냐는 생각으로 너무 안일하게 넘겼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모가 내 앞에서 티내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남편이 집안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살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를 그렇게 쉽게 무시할 수 있었던 거였겠죠. 저는 남편에게도 속았다는 생각이 들고 시댁에도 너무 실망을 해서 당분간 어떤 이유로든 가지 않기로 마음먹었답니다. 그렇게 시모의 연락을 무시한 지도 오래 지났어요. 꽃이 잔뜩 나오는 동영상이나 건강에 대한 쓸데없는 정보 같은 걸 매일 보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데 아예 차단해버리니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남편이 주는 생활비도 이상하게 점점 줄어가기 시작하더니 한 달, 두 달 건너뛰는 일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사실 남편이 주는 돈은 한 달 살기엔 너무 적었지만 그래도 티내지 않고 내가 더 보태서 쓰자는 생각으로 살았어요. 제가 거의 3배는 더 쓰면서 가정을 꾸려가고 있는데 남편에게 싫은 소리 한 번도 한 적 없답니다. 하지만 남편이 숨겼던 과거를 알게 되자 점점 정이 떨어져서 저도 싫은 소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월급은 매달 똑같은데 왜 생활비는 매달 다르게 주는 거야? 어디 다른 데 쓰고 다녀? 쓰긴 뭘 써. 야근하고 그러면 월급 더 나오는 거고 암튼 다 달라. 넌 회사 다녀본 적도 없으면서 뭘 한다고 그래? 너 돈 좀 번다고 유세 떠냐? 말 다 했어? 한 달에 생활비가 얼마나 드는지 알기나 해? 배달시켜 먹는 것만 해도 당신이 주는 생활비 다 써.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려고 하지도 않잖아. 당신은 맨날 먹고 핸드폰하고 자는 게 최고니까. 네가 집구석에서 밥을 안 하는데 그럼 시켜 먹어야지 굶냐? 그럼 너 일하지 말고 들어앉아서 살림이나 해. 남편한테 따뜻한 밥 한 번 차려주지도 않는 게 내가 아주 속아서 결혼했어. 진짜 사기 결혼 당한 게 누군데 이래? 내가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당신 10년 동안 백수였다며? 난 회사 다닌 적은 없어도 내가 사업체 몇 개를 꾸리는 사람이야. 당신보단 내가 사회생활 훨씬 오래 했어. 왜 사람을 무시해? 너 그거 누구한테 들었어? 엄마야? 아씨야. 10년 아니야. 9년이었어. 그래, 너 잘났다. 대학 안 다니고 사회생활에서 얼마나 굴러먹었는지 모르겠지만 돈만 잘 벌면 다냐? 결혼 전엔 화도 잘 못 내고 심성이 고운 줄 알았지만 남편은 누구보다도 다혈질에 콤플렉스로 가득 찬 사람이었답니다. 자그마한 일에도 크게 화를 내고 과민하게 반응하는 게 예사였어요. 대화를 시작하면 거의 큰 소리를 치며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거리를 두며 대면대면하게 지내기 시작했죠. 저는 마음이 심란할수록 일에 더 열중했어요. 고용한 직원 수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씩 숍들을 돌아다니며 관리하다 보면 어느새 밤이 되어 있는 때가 많았답니다. 어느 날 시모가 계속 전화를 해대더라고요. 일을 하다가 핸드폰을 보니 세상에 10통이 넘게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바로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고 저는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받고 말았답니다. 시모는 지금 당장 집 앞으로 자기 좀 데리러 오라는 말을 하더니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시모 목소리도 안 좋은 것 같아 어디가 아픈가 싶어서 차를 끌고 갔는데 아파트 출입구 앞에 시모가 서 있더라고요. 제 차를 보자마자 얼른 조수석에 타더라고요. 전화를 그렇게 해도 안 받고 집에 코빼기도 안 비치더니 결국 오긴 왔네. 저 역 사거리에 백화점으로 좀 가. 저를 보자마자 째려보면서 말하는데 기분이 팍 상하더라고요. 제가 운전하지 않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니 출발하라며 삑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겠어요? 시모와 저는 백화점으로 들어갔어요. 도대체 뭘 하려는 건지 여우 같은 시모의 속을 알 수가 없어서 일단 지켜보기로 했답니다. 너는 시어머니 생일이 다 돼가는데 연락 한 번 없어? 시아버지 생신 때는 그렇게 잘 모시더니 지금 사람 차별하니? 살가운 며느리는 바라지도 않는다. 적어도 최소한의 도리는 해야 할 거 아니야. 어머니, 그럼 지금 일하는 사람 빨리 오라고 한 게 생일 선물 받아내려고 이러신 거예요? 그리고 저 어머니한테 아직 안 풀렸어요. 그렇게 저 무시하시면서 제 돈은 쓰고 싶으세요? 얘가 말하는 꼬락서니 좀 봐. 아직 안 풀려? 니까짓 게 뭔데? 내가 너 고졸이라고 그거 한마디 했다고 지금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모렴치하게 대하는 거니? 네가 이럴수록 사람들이 너 무식하다고 흉보는 거야. 알았니? 어머니, 저한테 무식하다고 그런 말 좀 그만하세요. 그러는 어머니는 대학 나오셨어요? 고등학교는 나오셨어요? 야, 너 사람 많은 데서 자꾸 큰 소리 나게 할래? 나는 자식 3명을 다 명문대 보낸 사람이야. 네가 자식 낳아서 S대 한번 보내봐. 그럼 내가 너 인정해 줄게. 잔말 말고 따라와. 시모는 있는 힘을 다해 저를 째려보고는 앞장서서 걸어갔습니다.
머리 끝까지 화가 차올랐지만 일단 시모가 뭘 하려는 건지 따라가 보았어요. 시모가 들어간 곳은 명품 매장이었죠. 너 지금 메고 있는 그 가방 여기 거 맞지? 그거랑 똑같은 거 색깔만 좀 다른 걸로 나 하나 사다오. 이건 어머니가 들기엔 너무 디자인이 튀어요. 그리고 이게 얼만지 아세요? 지금 생신 선물로 이거 사달라는 거예요? 너 시아버지 생신 때는 그 비싼 식당에서 밥도 척척 싸고 선물도 비싼 걸로 가져오더니 나한테 쓰는 건 아깝다 이거야? 너 돈 잘 번다며? 네일숍이 3개라며? 학벌이 안 되면 돈으로 잘난 척 좀 해보라고. 아버님 생신 때 식당은 신우가 마음대로 예약한 거였고요. 그때도 신우가 오빠한테 하도 쏘라고 그래서 그냥 제가 낸 거였어요. 아무튼 결혼하고 처음 맞는 시어머니 생신인데 이깟 가방 하나 사주면 어때서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네가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사올까 봐 내가 미리 생각해서 데려온 거니까 잔말 말고 계산해. 여기요. 이 가방 다른 색깔은 없어요? 그 조용한 명품 매장에서 시모가 큰 소리를 치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더라고요. 그냥 나가버리면 시모가 더 난리를 피울 것 같아서 결국 계산하고 나왔답니다. 쇼핑백을 메고 의기양양하게 걷는 시모 뒤에서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앞서 가던 시모가 아는 사람을 만난 듯 인사하더라고요. 어머, 백화점엔 웬일이야? 이런데 잘 안 오잖아. 어머, 여기서 뭐 산 거야? 이거 명품 아니야? 요즘엔 자주 오지. 우리 며느리가 내 생일이라고 가방을 사주네. 이런 거 필요 없다니까 굳이 끌고 와서는. 세상에, 첫째 아들이 드디어 효도를 제대로 하네. 옆에 며느리야? 아이고, 나이 많다고 걱정을 하더니 나이보다 젊어 보이네. 에스테 나와서 화장품 회사 한다더니 그래서 그런가 관리를 잘했나 보다. 지인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떠들자 당황한 시모가 서둘러 지인과 헤어지고 걸음을 빨리 걷더라고요. 저는 기가 차서 시모 옆으로 바짝 따라붙었어요. 제가 S대 나왔다고 거짓말 하셨어요? 화장품 회사는 또 뭐예요? 혹시 친척들한테도 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끄러. 우리 가족이 다 명문대 출신인데 고졸이라고 온 동네방네 떠들면 좋겠어? 너는 창피한 줄도 모르는 걸 보니까 이래서 얼마나 배우는 게 중요한지 몰라. 수준 떨어지게 쏴붙이지 말고 비켜. 시모는 오히려 저를 팍 밀치고 나가서 택시를 타고 가버리더라고요. 저도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어렵게 산 가방이었는데 이렇게 한순간에 시모한테 당했다는 기분이 드니 정말 짜증이 솟구쳤어요. 저를 며느리가 아니라 물주로 생각하고 있는 게 분명했으니까 말이죠.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시모의 생일이었지만 일이 많다는 핑계를 대고 가지 않았답니다. 남편은 화를 내면서 혼자 시댁에 갔더라고요. 웬일인지 시모도 저에게 오라는 전화를 하지 않았죠. 그렇게 한참 동안 시댁의 발길을 끊었고 조용한 일상이 이어지니 좀 살 것 같더라고요. 물론 오래가지 못했지만 말이죠. 말로만 듣던 둘째 신우가 박사 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첫째 신우가 거하게 환영 파티를 한다면서 비싼 식당으로 예약을 했다고 꼭 오라고 했죠. 그래도 처음 보니까 얼굴은 비춰야 할 것 같아 남편과 함께 식당으로 향했어요. 경제학 박사 과정을 밟았다는 신우는 생각했던 것과는 사뭇 다르더라고요. 나이가 30대 초반인데 머리도 노랗게 염색했고 짧은 치마를 입고 있어서 사실 좀 당황스러웠죠. 미국에 살아서 좀 자유분방한 모양이라고 넘겼어요.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길래 문제라도 생겼나 했는데 SNS를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아, 새언니 네일숍 한다면서요? 앞으로 네일 공짜로 하겠네. 너무 좋다. 숍이 어디에 있어요? 근데 예약제라서 미리 예약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직원들이 하는 거라 돈은 다 내야 돼요, 아가씨. 듣던 대로 새언니 좀 팍팍하다. 나는 그런 성격 별로던데. 근데 언니, 영어 잘해요? 뜬금없는 대답에 제가 멀거니 있으니까 첫째와 둘째 신우가 저를 보며 비웃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들끼리 영어로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를 힐끗힐끗 보면서 둘이 어깨를 쳐가며 웃고 영어로 계속 말을 하는 게 당연히 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신우가 둘이 되니까 이제 이렇게도 무시를 하는구나 싶어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계속 같이 있다간 안 좋은 꼴을 볼 것 같아서 식사 도중에 그냥 저만 나와버렸답니다. 남편은 비싼 밥 얻어먹느라 가는 저는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그렇게 둘째 신우와의 악연이 시작되었던 것 같네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일이 터지고 말았죠. 출근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둘째 신우 전화가 오는 거예요. 다짜고짜 급하다면서 숍 이름하고 주소를 물어보더니 끊어버리더라고요. 결국은 와서 내일을 하려나 보다 싶어 그냥 직원에게 당일에 온다고 해도 받아주라고 말해두려고 했죠. 그렇게 몇 시간 후에 직원이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는데 무슨 이벤트 당첨자라면서 예약을 한다는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저는 들어본 적도 없는 얘기니까 거절하라고 하고 끊었답니다. 무슨 영문인지 알 수가 없어서 어디서 계약했던 내용이 있었나 확인해 보려는데 신우가 또 전화가 왔더라고요. 언니, 예약 거절했다는 게 진짜예요? 지금 당첨자가 나한테 메시지 보내고 난리 났다고요. 아가씨 알아듣게 좀 말해요. 무슨 당첨자요? 그럼 이벤트 했다는 게 아가씨가 벌인 일이에요? 일을 벌였다니. 언니, 말 너무 기분 나쁘게 하네요. 다 언니 잘 되라고 내가 이벤트 해준 건데 고맙다고 덥석해줄 일이지 머리가 잘 안 돌아가나 봐요? 사실 내가 SNS 하는데 팔로워가 좀 돼요. 그래서 언니 숍 홍보 좀 해주려고 내일 무료 이벤트 열어서 5명 뽑았으니까 전화 받으면 친절하게 응대 좀 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경우예요? 나한테 먼저 말을 하고 하던가. 말을 해도 당연히 거절했을 일인데 다짜고짜 일을 벌이면 어떡해요? 아가씨가 우리 숍 와봤어요? 무슨 콧구멍만 안 든 줄 알아요? 우리 숍 유명해서 항상 예약 꽉 차요. 이번 달도 예약 끝나서 더는 받지도 못하니까 당장 이벤트인지 뭔지 취소해요.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거칠게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내 학력을 가지고 무시를 하는 건 참을 수 있지만 제가 읽어놓은 사업까지 우습게 알고 자기들이 숟가락 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정말 괘씸하더라고요. 그새 전화를 했더니 불이 나게 시모에게 전화가 와서 저도 한껏 따질 요령으로 받았답니다. 받자마자 당장 집으로 오라며 안 오면 네 잘난 네일숍 가서 다 엎어버리겠다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더라고요. 시댁에 들어가니 둘째 신우가 훌쩍대며 울고 있고 시모는 씩씩거리며 다짜고짜 휴지 케이스를 저한테 던지는 거예요. 야, 니까짓 게 뭔데 우리 딸한테 큰 소리를 쳐? 그깟 네일 얼마나 한다고 우리 딸한테 면박을 줘? 그깟 네일숍 와서 관리 받아본 적이나 있으세요? 한 명당 10만 원은 잡아야 돼요. 그럼 그깟 돈 어머니가 아가씨를 위해서 좀 내주세요. 50만 원밖에 안 하네요. 이게 점점 말대답을 따박따박하고 너 때문에 얘가 엄청 곤란해졌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당장 이벤트인지 뭔지 해주겠다고 싹싹 빌어. 빌어야 될 건 아가씨인데 제가 정신 나갔다고 빌어요? 저야말로 업무 방해죄로 고소하고 싶은 거 참고 있으니까 더는 저 자극하지 마세요. 고작 그 말 하려고 바쁜 사람 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때 둘째 신우가 들고 있던 물컵을 제 얼굴에 착 쏟더라고요. 저는 너무 갑작스러워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신우를 쳐다봤죠. 보자 하니까 우리 엄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이 무식한 게. 언니가 말하는 게 다 맞았네. 나이만 먹은 게 머리는 텅텅 비고 싹수는 더럽게 없다더니.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신우 머리채를 확 잡아버렸어요. 신우가 힘없이 제 쪽으로 휙 딸려오더라고요. 저도 소리를 지르며 신우 머리를 뒤로 확 제껴버렸답니다. 그걸 본 시모가 냄비에 차가운 물을 받아와서는 저한테 뿌리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머리부터 블라우스까지 흠뻑 젖어버렸답니다. 이게 진짜 돌았나? 우리 박살 딸 머리를 잡아? 이 무식한 년아, 맛 좀 봐라. 시모가 축축한 제 머리채를 세게 움켜잡고 흔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너무 아파서 비명을 질렀죠. 그때 문을 열고 들어온 남편이 자기 엄마를 크게 부르더라고요. 제가 단판을 지으려고 시댁에 오기 전에 남편에게 전화해서 오라고 했거든요.
시모가 주춤하는 사이 저는 시모를 확 밀어버리고 비틀거리며 시댁을 나왔답니다. 남편은 저를 따라 나오지도 않고 심지어 밤 늦게 제가 잘 때쯤 몰래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에 대한 실망감은 더욱 쌓여만 갔는데 완전히 신뢰를 잃을 만한 일이 터졌답니다. 남편은 저녁 일찍 퇴근하기에 저보다 먼저 집에 들어와서 우편함은 남편 담당이었어요. 하루는 제가 오후에 집에 갈 일이 생겨서 들어가는데 우편함에 편지가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 카드 회사들과 대부업체에서 날아온 독촉장이었어요. 저는 남편 빚이 거의 5천이 되는 걸 알고 기함을 했어요. 스케줄을 취소하고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렸죠. 저녁 5시가 되자 남편이 들어오더라고요. 양복이 아니라 편안한 트레이닝복을 입은 남편이 저를 보더니 소스라치게 놀라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말없이 테이블 위에 놓인 편지들을 손으로 가리켰어요. 편지를 본 남편이 갑자기 빽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아 진짜 그래서 어쩌라고. 네가 갚아주기라도 할 거야? 너 지금부터 한마디만 더 해. 그럼 네가 갚는다는 걸로 알 테니까. 아님 신경 꺼. 정신 나갔어? 정신병이야? 잘못한 게 누군데 왜 당신이 화를 내고 난리야. 이거 다 뭐야? 결혼하기 전부터 빚진 거야? 그래. 너랑 데이트할 때 너사 처먹이느라 빚졌다. 네 수준에 김밥 한 줄이나 사 먹으면 될걸 뭘 맨날 그렇게 비싼 걸 처먹겠다고. 어차피 다 네가 쓴 돈이네. 이참에 네가 갚으면 되겠네. 말 그따위로 할래? 이제 아예 본 모습 까보이겠다 이거야? 당신 그 옷은 뭐야? 회사 갔다 온 거 맞아? 야, 너 사회생활 20년이라며. 그런데도 눈치 못 챘어? 나 너랑 결혼하고 바로 회사 잘렸어. 그래서 그 잘난 생활비 대려고 카드 서비스까지 받은 거야. 다 네 탓이네, 그러고 보니까. 뭐? 맨날 네 탓이라고 하면 다 해결되니? 이 거지 같은 인간아. 네가 능력 없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바닥인 줄은 몰랐다. 야, S대 나오면 뭘 하니? 평생 밥벌이도 못하고 사는데. 이 무식한 게 감히 어디서 S대를 입에 올려. 대학 문턱도 못 가본 년이? 남편은 저에게 와락 달려들었고 저는 숨을 쉬기 힘들었어요. 저는 살기 위해 본능적으로 남편 손을 마구 긁었고 있는 힘을 다해 남편을 밀어내고 집을 뛰쳐나왔답니다. 남편과 사이가 좋았다고 해도 시모의 막말과 시댁 식구의 무시 때문에 헤어질 이유가 충분한데 남편까지 바닥이었으니 더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때가 남편과 헤어지기로 결심을 하게 된 순간이었어요. 그 뒤로 저는 시댁의 발길을 딱 끊었답니다. 제가 대꾸도 하지 않으니 심심해서였을까요? 무슨 신데렐라 의붓 언니들도 아니고 숍의 첫째와 둘째 신우가 나란히 찾아와서 안 입고 온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더 웃겼던 게 시무한테 빼앗기듯이 사준 명품백을 첫째 신우가 들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손님들과 직원들이 다 있으니 최대한 아무렇지도 않게 상대를 해줬는데 새언니 덕 좀 보자면서 네일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숍 관리를 하다 보니 네일을 직접 한 지는 꽤 오래되었지만 예약이 꽉 차서 직원이 모자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해주기로 했답니다. 케어를 해주고 있는데 첫째 신우는 저를 마치 아랫사람 대하듯이 하대를 하는 말투와 행동을 하는 거예요. 평소에 서비스 직군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딱 알겠더라고요. 뒤집어 엎고 싶었지만 직원들 눈이 있어서 꾹 참았죠. 내가 평소에 하는 데보다 못하는 것 같은데? 새언니 실력이 이런데 장사는 꽤 잘 되네. 위치가 좋아서 그런가? 역시 병원도 목이 좋은 데다가 해야 돼. 어디로 할지 머리가 아프다니까. 형부병원 크게 개업한다면서 어디다 하려고? 우리 집 근처에서 하면 가깝고 좋잖아. 한층 다 빌려서 하는 거야? 넌 형부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될 것 같아? 층수 낮은 건물 통째로 차리려고 알아보고 있어. 친정 동네엔 너무 후지고 좀 돈이 있는 데서 해야 잘 되지. 아, 지금 알아보는 데가 새언니 친정 쪽인 것 같은데? 그래요? 나도 친정 쪽에서 숍 하나 더 내려고 찾아봐서 그쪽은 꽤 잘하는데 괜찮은 데 많죠. 콧구멍한 숍이랑 병원이랑 비교가 돼요?
새언니 은근히 자랑질 많이 하는 거 알아요? 무식해 보이니까 좀 고쳐요. 가족이니까 이런 말도 해주는 거예요. 저는 신우들을 빨리 보내려고 참을 인자를 새기며 내일을 마무리해 주었어요.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돈을 안 내고 가려고 하더라고요. 큰 병원 한다는 사모님이 숍 규모 보면 몰라요? 내가 주먹구구식으로 장사하는 데 아니고 세금이며 월급이며 제대로 내고 하는 거예요. 난 친정엄마가 와도 돈 받으니까 돈 내고 가요. 내일도 거지같이 해줬으면서 그 돈을 다 받아먹으려고요? 돈 어지간히 밝혀 진짜. 이래서 수준 맞는 사람끼리 어울려야 되는 건데 가족이라고. 이깟 돈 내면 그만인데 세연이 태도가 너무 재수없어서 절대로 돈 못 주겠네. 꼬우면 경찰 부르던가. 첫째 신우가 카운터에 놓여있는 명함이며 물건들을 바닥으로 던지기 시작하는데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손님들이 놀라서 옹성되니까 매니저가 저에게 급히 달려왔답니다. 저는 결국 돈 받는 걸 포기하고 신우들을 출입문 쪽으로 끌고 나갔어요. 야, 이 거지 같은 것들아. 그게 너네 수준인 거 잘 알겠으니까 가라 가. 다신 여기 얼씬도 하지 마. 제가 일하는 곳에서까지 봉변을 당하니까 직원들 볼 낯도 없고 수치심이 들더라고요. 어떻게든 시댁과 연을 끊어버려야겠다고 다짐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첫째 신우병원이 개업한다면서 시모가 개업식에 오라고 연락을 했다더라고요. 제가 당연히 같이 가겠다고 했더니 남편이 놀라는 눈치였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멋들어지게 차려입고 개업식에 찾아갔답니다. 병원 앞에 가니 첫째 신우가 명품으로 도배를 하고 상귀된 표정으로 손님들에게 인사하고 있더라고요. 옆에는 시모와 둘째 신우도 마치 자기 병원인 양 콧대가 하늘을 하고 있었죠. 저는 남편을 돌아보며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답니다. 남편은 서류를 확인하더니 황당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뭔 그런 얼굴로 봐? 그럼 내가 계속 너한테 호구당하면서 살 줄 알았니? 거기 도장 찍어. 조용히 합의 이혼하는 게 서로 편할 거야. 갑자기 왜 이혼을 해? 내가 바람을 피웠냐 도박을 했냐? 그깟 싸움 몇 번 했다고 이혼하면 세상 사람들 다 이혼했겠다. 학교라고 치면 난 일방적으로 너네 가족한테 학교 폭력 그 이상을 당했어. 네가 나한테 한 거는 사기 결혼이고 그래도 이혼 안 하고 내 돈으로 식충이처럼 살고 싶으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나 잘 봐. 도장 찍게 될 테니까. 저는 차갑게 말하고 시모와 신우 쪽으로 걸어갔어요. 제 모습을 발견하고는 눈이 찢어져라 째려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첫째 신우와 남편에게 가서 영어로 말을 걸었어요. 제 유창한 영어 발음에 두 신우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미국으로 여행도 자주 가고 어학연수도 받으며 머문 적도 있었어요. 여러 나라로 여행도 많이 다니면서 영어가 필수라는 걸 잘 알았기 때문에 꾸준히 공부했거든요. 거기다 네일숍 지점을 해외에도 내려고 준비하고 있었기에 현지 매니저와 영어로 통화하는 건 기본이었죠. 놀라서 저를 보고 있던 심해부가 갑자기 어떤 남자를 향해 황급히 달려가더라고요. 남자가 제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오자 심해부도 뒤를 졸졸 쫓아왔죠. 시모가 얼굴을 확인하더니 화들짝 놀라며 인사를 했어요. 바로 제 친정 아버지였거든요. 입이 떡 벌어진 심해부와 첫째 신우가 동시에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친정아버지가 개원한 병원의 건물주였기 때문이죠. 처음에 결혼할 때 친정아버지가 작게 사업하시다가 은퇴하셨다는 이야기만 했고 건물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당연히 꺼내지 않았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시댁이 무슨 요구를 할까 알 수 없어서 숨겼는데 정말 천만다행이었죠. 우리 아이가 이혼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서로 부딪히는 게 껄끄럽지 않겠소? 그래서 계약을 없던 일로 하자고 말하려고 왔소. 아니, 사돈, 이혼이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요? 그런 얘긴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근데 진짜 여기 건물주예요? 아니, 인테리어까지 다 끝낸 상태인데 건물주 마음대로 계약을 파기라뇨.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 우리 애한테 다 들었습니다. 남의 귀한 딸 데려다가 호구처럼 부려먹고 무시를 하다니 제정신입니까? 싹 다 고소해버리려는 거 참고 있으니까 조용하게 처리합시다.
그리고 법대로 할 거면 계약서나 다시 읽고 오시던가. 낡은 빌딩 싹 뜯어고치느라 몇 억이 들었는데 지금 무슨 개소리야. 당신이 건물주면 다야? 진짜 그 아버지 그 딸이네. 우리는 절대 못 나가니까 경찰 불러, 경찰. 저는 한심한 눈으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신우를 바라보았죠. 저는 신우가 친정 근처에 빌딩을 찾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살짝 친정아버지 건물 얘기를 흘렸답니다. 그리고는 바로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하고 이혼하도록 도와달라고 말씀드렸죠. 평소에 냉정한 성격인 아버지가 가만히 안 두겠다며 불같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심해부가 건물을 빌리고 싶다는 부동산에 연락을 받았고 아버지는 갑인 건물주가 원할 때는 언제든지 계약 파기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교묘하게 계약서에 적어두셨답니다. 그리고 시세보다 훨씬 싸게 월세를 제시하니 심해부는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바로 계약을 해버린 것이죠. 계약서를 확인해본 심해부의 두 손이 덜덜 떨리자 일이 심각하게 돌아가는 걸 눈치챈 첫째 신우가 심호를 뒤에서 쿡쿡 찌르더라고요. 사돈, 뭔가 오해를 하신 모양인데 가족끼리 다툼이 좀 있었던 건 맞지만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닙니다. 화를 좀 푸시고 천천히 대화를 해보는 게 어떠실까요? 예, 그동안 마음 상한 게 있었다면 내가 사과하마. 어떡하죠? 마음이 좀 상한 게 아니라 이혼 안 하면 제가 죽을 것 같은데요. 당신 그 잘난 백수 아들 돌려드릴 테니까 잘 끼고 살아보세요. 그렇게 미안하시다면 무릎 꿇어보시던가요. 얼굴이 파래진 심호가 첫째 신우를 돌아봤는데 심호 눈을 싹 피하더라고요. 고개를 푹 숙인 심호가 덜덜 떨며 무릎을 꿇었답니다. 심호가 울먹이며 제 바지가랑이를 잡더라고요. 이제 됐니? 내가 이렇게 사과하마. 화 좀 풀어라. 가족끼리 서로 도와야지. 이런 법이 어디 있니? 앞으론 내가 너 상점 모시듯 하마. 이거 놓으세요.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잘난 따님이 이렇게 된 건 다 어머님이 뿌린 씨 거둔 거니까 제 탓은 마시고요. 야, 이게 진짜 정신 나갔나? 네가 뭔데 우리 집을 풍비박 쌌네. 너 오늘 내가 가만 안 둬? 저는 둘째 신우 손에 들려있던 테이크아웃 컵을 뺏어서 심호와 둘째 신우 얼굴에 순식간에 뿌려버렸어요. 끈적한 포도주스가 두 사람 얼굴에 범벅이 되었죠. 지켜보던 남편 사색이 되어 풀썩 주저앉더라고요. 어머니는 모르시겠지만 제가 꽤 성공한 사업가거든요. 그래서 계산이 정확해서 빚지고는 못 살아요. 저번에 받은 거 돌려드린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고는 조용히 핸드폰을 열어 녹음한 내용을 재생했고 영어 대화가 흘러나왔어요. 영어를 알아들은 둘째 신우가 제 핸드폰을 뺏으려고 달려들더라고요. 저는 재빨리 옆으로 피했고 신우는 땅바닥으로 고꾸라졌답니다. 어머니도 영어 못 알아들으시니까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겠죠? 제가 둘째 아가씨 다니던 학교랑 주고받은 메일도 있으니까 편지로 보내드릴게요. 못 믿으시겠다면 공증까지 해서 보내드릴게요. 하고 다니는 꼬락서니가 영 수상해서 그 박사과정 했다던 미국 학교로 전화를 해봤거든요, 제가. 근데 아가씨 이름이 없다네요? 저는 혼이 나가버린 시댁 식구들을 남겨두고 돌아섰답니다. 남편은 어떻게든 이혼은 안 하려고 했지만 저는 소송 이혼으로 완벽하게 이혼할 수 있었죠. 남편이 한 푼도 없었기에 정신적인 피해 보상이나 위자료는 받을 수 없었지만 저를 갉아먹는 시댁과 깔끔히 정리가 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송 과정에서 알게 되었는데 병원을 무리하게 개원하느라 막대한 빚을 졌던 첫째 신우는 살던 아파트까지 처분해야만 했고 첫째 신우한테 돈을 빌려줬던 시댁도 빚더미에 올라앉았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은 여전히 백수로 지내며 늙은 시부모에게 빈대부터 살고 있고요. 둘째 신우는 미국에서 대학 합격했다고 거짓말하고 유학비 받아 흥청망청 유흥을 즐기며 살았던 게 들통나서 집에서 쫓겨나서 지금도 행방을 모른다고 하네요. 저는 여전히 숍을 운영하면서 바쁘게 살고 있고 가끔 혼자 여행을 다니며 재충전하는 것을 낙으로 여기고 있답니다.
결혼을 하고 그 사람의 가족을 받아들이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고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사건인데요. 저는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맞춰 살아가려고 너무 성급한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폭풍 같던 시간을 지나온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고 이제는 저만의 박자에 맞추어 여유 있게 살아가 보려 한답니다. 여러분도 제 사연을 듣고 현재의 일상에 더욱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